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역시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학자 소재양 미래예측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음양오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잖아요. 그렇죠. 음양오행이 뭔지 개념부터 살짝만 얘기를 해주시죠. 지난 시간까지 사주명리학, 사주팔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주팔자의 가장 기본 구구단 같은 것.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그걸 이용해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사주팔자를 분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풍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풍수지리에도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것도 또 사주팔자, 음양오행. 그러니까 동양 모든 역학에 가장 구구단 같은 존재가 음양오행인 거예요. 그럼 만에 하나 음양오행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이걸 응용하는 모든 학문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 음양오행은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뭐라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냐면은 그 인류의 정말로 그 위대한 대자연의 모든 법칙을 설명하는 위대한 법칙이라고 표현한 방면에 한편으로는 몇 천 년 동안 미신을 만들어 놓은 온갖 그 미신의 조장자 내지는 그 원흉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음양오행은 그 뭐냐. 대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모든 이치들을 찾는 학문인데 동양의 학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거기에는 위대한 진리도 들어있지만 더 많은 신비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어떤 미신적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 사람들은 음양오행을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뭔가 조금 애매하거나 신기한 걸 설명할 때 뭐라고 하면 잘 이해 못하냐.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거 음양오행에 나와. 그럼 그거라고 다 끄떡끄떡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음양오행에 나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나 음양오행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걸 하나로서 음양오행이 뭐든지 그냥 요술의 법칙처럼 모든 걸 두루두루 통한 법칙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의한 측면도 있지만 애매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음양오행을 완전히 해부해서 진짜 음양이 뭔지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또 음양오행하면 같이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역. 많이 들어보셨죠? 주역. 뭐 사주팔자, 이제까지 사주 얘기를 했지만 사주팔자, 주역, 음양오행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양오행이 주역에서 나왔다. 그렇죠. 어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주역에서 음양오행에서 주역이 나왔다. 어떤 게 먼저냐? 뭐 사주팔자가 먼저냐?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이제까지 제 이렇게 토크 특강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이해는 하겠지만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쫙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좀 굉장히 사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참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주뿐이 아니라 동양 모든 역학에 관심 있는 혹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가장 깊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네, 바로 진행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워낙 이해력들이 수준들이 높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내용들 충분히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전에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몇 번에 걸쳐서 대략 4번인가에 걸쳐서 사주팔자에 관련된 뭐 속설, 허화실 얘기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 있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올해 무슨 띠가 나가는 삼재다? 2015년에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나가는 삼재라서 고민을 한다든가 혹은 내년이 올해가 을미년, 내년이 무슨 년이죠? 을미, 그 다음에 병신. 병신년 해가지고 이 신입니다. 혹은 또 병신년이니까 뭐 몸이 안 좋은 사람 태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날이고 병신년의 신하고 기억나죠? 삼재라는 것은 병신년의 이 신하고 충한다는 것에서 인이라는 게 있다겠습니다. 호랑이하고 잔나비하고 상충살이라고 지난번 얘기했던 기억나죠? 그래서 올해 같을 때는 을미년이니까 양이니까 양하고 상충살은 소띠하고 양띠가 올해 태어난 소띠는 건강에 안 좋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근데 이런 건 전혀 아니라겠습니다. 마찬가지 내년에 병신년 이때 잔나비해에
호랑이하고 상충살이니까 호랑이 띠는 안 좋다. 이런 것들도 의미가 없고 네. 또한 그 삼재 같은 게 원리가 바로 이렇게 상충살 마주보는 나이로 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돌아갈 때 6번째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관계입니다. 6살 차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호랑이, 지켜서 잔나비하고 마주보는 상충살인 호랑이. 호랑이를 중심으로 해서 호랑이하고 같이 잘 놀러 다니는 3마리가 뭐가 있다 했죠? 그 인, 오, 술. 네. 4살 차이로 해가지고 뭡니까? 호랑이, 말, 개. 이 3마리가 잘 놀러 다닌다 했습니다. 네. 즉 12띠 동물이 그 4살 차이씩 잘 놀러 다니는데 그래서 이 4살 차이에 관계된 3마리를 우리가 삼합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래서 인오술, 호랑이, 개, 말 이 3마리가 내년부터 3마리 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년부터 또 삼재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허. 그래서 내년이 드는 삼재, 그 다음에 눈 삼재, 그 다음에 나가는 삼재에서 3년 동안 삼재에 든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삼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네. 그냥 우연히 삼재란 시기와 안 좋은 시기가 맞을 수는 있어도 삼재 때문에 그 4살 차이에 전부 다 문제가 생길 일 없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지는 말아라. 물론 3년 동안 안 좋은 일을 겪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삼재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석가리즘의 겨울을 만난다든가 이럴 때 그렇죠. 경우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주팔자의 모든 게 다 나와 있다? 뭐라겠습니까? 아니죠. 몇 살 때 어디 사는 누구랑 박상현 아나운서랑 부산 사는 김 누구누구랑 이렇게 만나도록 정해져 있다? 아니죠. 그렇지는 않다. 단 사람의 삶 자체는 이 사주팔자의 초기 조건이 누군가 태어난 사람에 대한 출생년, 월, 일, 시 정확히 말하면 태양과의 상관관계, 양력의 즉 양력이 기준이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 그래서 사주명리학으로서 사주팔자로서 항상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우연히 주로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 것 네. 얘기했죠.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시간의 흐름인 거고 주로 찾는 것은 습성, 성격 같은 것, 적성, 대략 아무래도 앉아있는 엉덩이가 무겁다. 내지는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처럼 호기심이 많다. 그러면서도 지적인 성향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타고난 습성을 또 알 수 있는 거고 네. 그 외에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가다가 누구를 만난다든가 뭐 어깨 밑에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즉 직관에 의한 거라겠죠. 저 어쨌든 사주 명리학으로 항상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누군가 삶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찾는다는 것. 이거 하나 명심해 두십시오. 즉 북한에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나고 삶은 다르겠지만 사주팔자는 같은 거라겠습니다. 장관 아들이나 농부 아들이나 사주팔자 출생 연월일 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팔자로 찾는 것은 삶의 삶, 그 사람이 얼마큼의 부자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 삶이 주어진 여건에서 돈을 즉 많이 벌 수 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 지금의 삶이 2015년의 삶, 2016년을 가면서 삶의 리듬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인생의 사계절을 구분할 때 지금 겨울이다 여름이다 이런 걸 분석해서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아는 그런 지혜 바로 그것들이 바로 사주명리학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주명리학이 여기에다가 신비주의까지 섞여 있어가지고 막 짬뽕돼 있다 보니까 사주 놓고 모든 걸 두드려 맞추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사주가 몇십 프로, 관상이 몇 프로, 또 뭐 몇 프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사주명리학과 관상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아무래도 왜 완벽하게 이론을 완벽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보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주 몇 프로, 관상 몇 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은 그야말로 관상이란 뭡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상의 흐름인데 네. 이 상은 자 오장육부에서 어떤 게 강하냐? 심장이 강한 사람들 주로 운동 잘하겠죠. 폐활량이 네네. 높으니까. 그렇죠? 달리기를 잘한다든가 뭐 폐가 강한 사람들이 더 잘하겠네. 네. 그러지? 뭐 이렇게 이런 뜻이 또 이제 그 뭐 방광이 뭐 강한 사람들, 간 기능이 강한 사람들 아무래도 술 많이 잘 먹겠죠. 이런 것처럼 오장육부의 특성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에도 형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알 수 있기도 하고 그것들이 기운의 흐름들이 변합니다. 건강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 우리가 누군가 처음에 태어날 때 네. 태어날 때가 대부분 어떤 상태지만
건강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균형을 잡힌 상태에서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뤘을 때 건강 철학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부족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긴 해도 그 부족한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할 정도의 개념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균형은 균형인데 어떻게 하냐. 적불균형. 불균형은 불균형인데 적당한 불균형에서 적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불균형의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목화토금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오장육부라고 표현할 때 어떤 기능이 특별히 약하거나 강하게 태어나는데 이것이 그 기운이 강할 때, 즉 내가 목 기운이 무지하게 약해. 네네. 그런데 을미년처럼 겉으로는 목이 강하지만 실제는 목 기운이 또 약한 이런 시기를 만나면 이 사람은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목 기운이 약한데 대신에 화 기운이 강해. 네. 아니면 목 기운이 강해. 목 기운이 너무 강해서 문제야. 그럴 때는 오히려 목 기운이 안 들어오고 강한 금 기운이 온다든가 이럴 때 건강이 좋아지는 거고 이렇듯이 바로 어떤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나 운의 흐름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또 얼굴에도 드러난다 이런 거. 그렇죠. 바로 그거에 의해서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저 우리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예? 저는 어떤가요? 우리 박상인 네.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석가리듬의 개념에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올라가는 추세에서 좋고 나쁨이 있죠. 그 인생의 마디들도 있고 네. 전체 그 흐름에서는 지금 좋아지는 겁니다. 오. 어떻게 가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제가 시냇물이 쫙 흘러가는데 네. 나뭇잎이 5개 바람 불어서 쫙 떨어졌습니다. 그 나뭇잎을 쫙 보다 보니까 자 어떤 나뭇잎은 쫙 가운데 떨어져서 쫙 물살 타고 가는데 어떤 것들은 옆에 떨어져가지고 가다가 뺑뺑 돌고 뒤로 막 가고 뺑뺑 돌아. 어떤 것도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 네. 그냥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건 다 각자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뺑뺑 돌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내려가죠. 그렇죠. 걸려있다 내려가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는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박상인 아나운서 같은 경우 흐름이 석가리듬에서 지금 여름에서 한참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과정에서 맴돌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들 겪어갈 때 지금에 겪는 것들은 그 탈퇴 환골하기 위한 네.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거고 그런 흐름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뭘 느끼느냐. 석가리듬의 단계는 10년을 주기로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3년이 겨울이고 2년이 봄이고 3년이 여름이고 2년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십시오. 내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윤곽에서 자 고비를 지나서 흘러가는 것 같다라면은 지금 잠시 어려움이 올 때 그 잠시 어려움은 이것이 내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바꾸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를 한다 할 때 이사하는 모습 자체가 좋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 네. 예. 자 막 짐 날리지 막 힘들죠. 어수선 힘들죠. 근데 20평에서 40평으로 이사할 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죠. 바로 그런 겁니다. 큰 흐름으로 갈 때는 이사 자체가 큰 흐름으로 좋은 거지만 과정만 놓고 본다라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박상인 아나운서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큰 흐름으로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자, 풍수. 우리가 지금 이쪽 코너의 공식 명칭이 이제 풍수야 놀자입니다. 이 물론 풍수란 것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두 가지죠. 하나는, 풍수란 말 속에 대자연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그 천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 협의의 의미에서 풍수지리만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어떤 행위들을 나타내요. 좋고 나쁘고. 근데 여기서 주로 시간이 주가 되는 학문 하면 이게 사주명리학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공간이 주가 되는 학문이 바로 풍수지리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시간이 주냐 풍수가 주냐 그런데 자 좋은 땅 좋은 자리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풍수죠.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음양처럼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빠가 양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아빠가 양, 엄마가 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주가 되는 건 양이에요, 음이에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아빠죠. 그렇죠. 그렇듯이 천기의 흐름, 하늘의 기운의 흐름이 주가 되고 땅의 기운이 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주로 찾는 것이 우리가 태양에 관계된 거 사주명리학 같은 거고 네. 땅의 기운을 찾는 것이 바로 이제 풍수지리가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의 주의 맥락은 그 사주명리학의 기운의 흐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이 바로 땅의 기운을 통해서 덜하고 더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기운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의 기운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기운을 바꿔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지만 그것이 갑자기 안 될 게 갑자기 되고 될 게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석가리듬이라는 듯 하늘의 기운, 이 기운이 좋아진 상태에서 좋은 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운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없죠. 기운 못 바꿔요. 네. 올해 2015년을 갑자기 열받아 땡겨가지고 2014, 17년을 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건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땅의 기운. 그래서 풍수지리가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바로 좋은 자리를 찾는 것들. 우리가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꾸진 못해도 어떤 위치에 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느냐.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가을을 맞이하는 사람.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 언 땅에 뿌리는 사람의 차이는 네네. 엄청나게 크듯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지혜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 이 모든 걸 다 이제 좀 종합해 봤을 때 예. 음양오행에 대해서 배울 때 있어서 예.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기본의 사유체계. 네. 이제 우리가 주역, 여기서 사람 아까처럼 주역과 음양오행 얘기할 때 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건 그 동양오술이라고 얘기했던 것. 명, 복, 의, 상, 산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 뭡니까? 명학하면 사주명리학, 복은 점치는 것, 그 다음 의학은 의학, 한의학 같은 것, 그 다음에 명복의, 그 다음에 상 하면은 그 도가라고 하죠. 그렇게 산에 돛 땅다 갈 때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이라고 표현하면 산에 간다, 산. 그 다음에 명복의, 상, 산. 그래서 이 5가지의 오술 중에서 명학이 사주명리학이고 복학이 점치는 학문이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학이 관찰이라는 거, 상학. 근데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려진 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점복자죠? 점쳐서 입으로 얘기한다, 점복이라는데. 기억나시죠? 점학. 제가 동양미래 예측학을 3가지로 풀어 거 기억나시죠? 직관에 의한 예측학, 점학. 그 다음에 관찰에 의한 예측학, 상학. 네. 이것은 관상 같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규칙에 의한 예측학, 명학. 그래서 3가지로 나눈다면 점학, 명학, 상학이 되는 거고, 이걸 2가지로 나눈다면 점학과 명학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상학은 바로 관상 같은 거니까 일단 여기서 조금 빼놓고 볼 때, 네.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주역, 이 주역이 바로 뭐냐면,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점학에 속하는 겁니다. 점학의 재앙. 그럼 점은 뭡니까? 그야말로 직관을 이용하는 거다면 이것이 규칙이 아니죠. 그래서 논리적일까, 합리적일까, 신비적일까? 굳이 따진다면 직관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신비적일 수 그렇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점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걸 이용하는 그런 것도 점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무속인이라든가 이런 분도 그 영매 같은 경우도 결국엔 점학의 한 범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을 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늘에 물어보는데 인간이 그냥 어떤 그 시초락에서 50가지의 나무 풀뿌리 같은 것 혹은 동전을 던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영적인 무속인들이나 이용해 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쪽으로 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제일 위계 주역입니다. 이 주역은 점학의 재앙. 그런데 이게 유명한 이유는 점 치는 것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주역은 동양에서 육아의 경전이었습니다. 네. 육아. 그러다 보니까 육아는 뭡니까? 관학이 하나. 시경, 서경, 역경, 뭐 사서, 오경, 삼경 할 때 삼경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주역은 대단히 큰 학문처럼 사람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친다면은 규칙적인 학문은 명학인 거예요. 이 명학의 대표가 사주명리학.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주명리학은 원래 규칙적인 흐름을 갖고 찾는 건데 실제는 어떻다겠습니까? 이걸 그게 아니고 여기다 이걸 놓고서 점을 치듯이 직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 사주를 놓고서 점을 치는 네. 현상을 나타난다겠죠. 그럼 여기서 왜 얘기를 하냐? 바로 점학에 있는 이 점학이 대표가 주역이고 사주명리학. 근데 이 사주명리학의 사고 체제는 바로 음양오행.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저 모든 점학은 주역이나 이 주역을 기준으로 모든 점학은 주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명학이라든가 기타 학문들은 음양오행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음양오행은 뭐냐? 음양오행은 음양과 오행이라는 것. 이 음양과 오행, 이 오행이라는 것이 결합된 용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왜 주역하고 음양오행이 약간 이렇게 혼란스럽게 겹치는지를 설명한다면은 여기 주역은 그 상의 개념.
이 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람이 자 넣어서 표현하는데 코끼리 상자도 표현하고 이 상이 뭡니까? 어떤 보이는 이미지. 네. 그리고 오행은 이 행의 개념을 갖고 얘기합니다. 행과 상과 행.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행. 행은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 상은 멈춰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와 움직이는 어떤 원리, 어느 게 먼저 사람들이 어느 걸 먼저 인식할 수 있었을까? 보이는 걸 먼저 인식. 그렇죠. 그래서 상이 먼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바로 상. 그래서 8가지 상, 형과 상. 그래서 8가지 지구상이 대표적인 삶을 8가지를 딱 찍어서 네. 그걸 가지고 변화를 찾는 겁니다. 그 8가지가 어떻게 변화를 가지냐. 그래서 상의 위주. 행은 움직이는 원리, 모습을 가지고 그럼 어느 게 먼저 발달됐을까? 당연히 주역이 먼저 발달된 거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오행에서 행인데 이걸 오행으로 부르지 않고 음양오행이라고 부릅니다. 음양오행에서 바로 음양이라는 것. 이 음양이라는 것은 바로 음과 양의 2가지 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음양은 상을 의미하다 보니까 주역과 이 주역의 상, 음양의 상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설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음양은 주역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역에서 음양이 나왔니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역도 기본적으로 이원론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바로 대자연의 똑같은 자연 현상들을 주역은 주역의 사고로 표현한 거고 음양오행은 음양오행의 사고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은 이 음양의 상의 원리인 음양과 행의 원리, 이 원리 2가지를 결합시켜서 음양오행설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굳이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지구가 도는 모습, 지구가 이렇게 돌 때 자전하는 모습은 행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은 해가 뜨고 지는 걸 보이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거 보이는 것은 음양의 상의 모습, 그것은 음양인 겁니다. 근데 지구가 도는 원리는 오행인 겁니다. 그래서 행과 상을 결합시킨 것. 그래서 행과 상을 결합시켜서 절대와 상대의 개념을 같이 결합시켜서 변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음양오행이고 주역은 그냥 8가지 상징체계, 사물에 그 구여진 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제일 처음 보면 저기 뭡니까? 하늘, 땅, 연못, 그 다음에 또 불, 물, 대표적인 이런 사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8가지를 상정해 놓고 이걸 가지고 변화를 따진 것이 바로 주역이고 이쪽은 주역의 체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데 이 주역이 더 오랫동안 유명한 관악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관악은 뭐죠? 바로 쉽게 말해서 국가고시. 네네. 그 사주명리학도 그 관악의 위치에 있었을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사주명리학이나 풍수지리 모든 것들이 조선시대까지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그 중인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바로 뭡니까? 그 과거 과목이 한 과목에 속했어요. 그래서 실제 과거를 보는 국가 고시 과목인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런 건 다 미신이라고 밀어붙입니다. 일본에서 미신이라고 밀어붙이고 거기에 촌산지수이라든가 하면서 여러 이렇게 일본의 친일파학자들이 그 우리 민족 정기 그 약화 정책에 의해서 그 자꾸 이걸 전부 다 미신하면서 그들은 뭐 합니까? 산에 가서 새말뚝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미신화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에 있던 상당히 학문화돼 있던 이런 학문들이 기준에 속선하고 섞여서 또 애매하게 섞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폄하되기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은 많이 약화돼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역은 살아남은 이유는 사실은 주역이 신비주의가 더 많은 거고 규칙이 아닌데 살아남은 이유는 아까처럼 점을 떠나서 관악, 육아 한참 우리 동양은 육아 위주로 움직일 때 과거 과목이 하나면서 육아의 경전 중에 하나다 보니까 바로 주역을 사람들이 더욱더 인정해주고 음양오행이나 사주명리학은 마치 낮은 학문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현재 생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아니고 좀 더 규칙적인 학문의 틀을 가기 위해서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밝혀져야 되는 거고 바로 음양오행을 이용해서 만드는 학문, 이용해서 이루어진 학문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효과적이고 유용한 미래 예측의 도구 혹은 미래학으로서 승격시키고 연구시켜야 할 그런 학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음양오행에 대해서 한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음양오행은 사주팔자의 기본 원리라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렸을 거라 믿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음양오행과 관련된 강의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음양오행에 대해서 꼼꼼하게 배워봤습니다.